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큰 SUV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링컨 내비게이터입니다. 높이가 190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성인 남성들, 키 크신 분들보다도 차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보닛 같은 경우도 제 가슴팍까지 와요. 어린아이들은 이 보닛보다 키가 작을 거잖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입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고 풀사이즈 SUV 시장을 개척한 모델이에요. 풀사이즈 SUV의 대표 모델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에스컬레이드는 후발주자입니다. 내비게이터가 원조고 캐딜락과 링컨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풀사이즈 SUV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두 회사 모두 픽업 트럭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도 포드 F150의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도 쉐보레 픽업 트럭의 플랫폼을 가지고 탄생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의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풀사이즈 SUV 모델들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요. 물론 내비게이터가 원조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는 에스컬레이드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었는데 4세대 모델 내비게이터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지금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는 링컨 내비게이터가 에스컬레이드를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캐딜락에서도 이제 에스컬레이드가 완벽하게 풀체인지가 돼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비게이터도 살펴보고 에스컬레이드도 신차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드도 보러 갈 거예요. 두 차가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헤드램프, 그릴 이런 구성 요소도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큽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투박했지만 이제는 예쁘게 꾸며놓은 부분들도 있고 대형 SUV에 걸맞게 부분을 다듬어 놨습니다. 그릴도 거대한데 이 안쪽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릴을 닫아주는 액티브 셔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도 지금 두 줄로 이렇게 LED가 굉장히 촘촘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바퀴는 앞뒤 모두 이제 285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높이가 22인치입니다. 측면에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링컨 모델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 휀더 쪽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 없으면 정말 타기 어려울 거예요. 차도 크고 타이어도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이드 스텝은 필수입니다. 일단 이런 풀사이즈 SUV 같은 경우가 3열 시트도 제공하지만 뒷부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래서 반듯하게 쭉 뻗어져 나온 모습을 가지고 있고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 윗부분이 없어지면 약간 픽업 트럭 같은 느낌이 들죠. 링컨 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듯하게 이렇게 쭉 잡아서 당겨놨습니다. 네, 소프트 클로징이나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으로 여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풀사이즈 SUV들이 기름 먹는 하마라는 소리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에스컬레이드도 그렇고 뭐 험머 같은 모델도 그렇고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여전히 8기통을 고수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3.5L V6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비도 훨씬 더 개선된 부분이 있고 자동차 세금까지도 절약할 수가 있는 다운사이징 엔진이 들어갔지만 일단 출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터보차저를 사용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 에스컬레이드에 비해서도 출력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뒷모습은 완전히 버스입니다. 버스. 보통 이런 큰 차가 도로에서 다른 차들에게 굉장히 위압감을 주고 압도하는 느낌을 많이 전달하는데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운전자를 압도해버리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와이퍼는 왜 이렇게 조그마냐? 이거 혹시 늘어나나? 크기에 비해서 와이퍼 너무 작은데? LED를 사용해서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테일램프는 뭐 링컨이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테일램프 크기가 내비게이터에 붙어 있어서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 실제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워낙 넓으니까 이 알파벳 사이사이에 이렇게 틈 보세요. 한 스페이스바 한 20번은 누른 것 같아요. 따로 머플러가 나와 있진 않고 머플러는 이 아래쪽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가려놨고 이 차의 각진 느낌, 다부진 느낌들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앞쪽은 살짝 라운딩도 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취했지만 어떤 한 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을 내세우기보다는 전체로 이 크기, 덩어리를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열까지 세워놓은 상태지만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이 안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리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자, 3열 시트는 뒤에서 전동으로 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도 접을 수 있고 동시에 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이런 것들은 포드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많이 보셨는데 그 동일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일단 3열이 접힌 상태에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3열 좌석에는 USB 포트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천장에 이제 공조 시스템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뒤에서 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2열까지 시트를 접게 되면 굉장히 긴 공간이 나옵니다. 뭐 옆으로도 넓고요.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좌석에 있는 8인승 모델도 있고요. 이렇게 좌석 대신에 가운데 부분에는 수납 공간이나 편의 장비들이 놓여 있는 7인승 모델도 있습니다. 8인승 모델이라고 하면은 시트를 완벽하게 접으면 누워서 뒹굴뒹굴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최근 링컨 모델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다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F150 이런 픽업 트럭 경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시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접을 수도 있지만 펼쳐 놓으면 1열에 이제 3명이 앉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승용차다 보니까 앞에 3명은 앉을 수 없고 가운데 굉장히 넓은 선반 같은 느낌으로 센터 콘솔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 간단한 수납 공간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공조 시스템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콘솔 쪽에 놓였는데, 진짜 예쁘게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쓴 게 센터 패시아와 붙어 있지가 않아요. 살짝 띄어져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판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링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약간 플로팅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 아래쪽에도 공간이 꽤 있어요. 무언가 수납하기에는 너무나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 넓다 보니까 좋은 소재를 쓰려고 하면 단가가 매우 높아집니다. 보통 뭐 승용차는 가죽을 이만큼만 써도 되는데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가죽을 뭐 이만큼씩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 위쪽, 센터 패시아 쪽은 그렇게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푹신한 재질로 마무리를 해놨고, 대신 손이 닿는 부분들, 이 시트를 포함해서 도어 쪽 패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링컨이 이 30A 방식의 시트를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이 내비게이터에서 느껴지는 장점은 차가 크면 시트도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도 많아질 텐데 시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굉장히 얇고요. 그래서 무게도 줄일 수가 있고, 대신 시트가 절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 방향으로 다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양산차 시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도어에 있는 쪽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 엉덩이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 어깨 부분이 올라오는 거, 그리고 등받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 헤드레스트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죠. 허리 부분 조절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옆구리도 조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시트를 조작할 수 있으면 일단 너무나 편하죠.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끔 시트를 좀 다르게 세팅해 놓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무릎 받침을 이제 별도로 좌우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한 발로만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발 같은 경우는 풋레스트에 놓고 거의 움직일 일이 없어요. 무릎도 안 움직이고 허벅지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왼발은 무릎이 많이 튀어나오게 해서 허벅지 끝까지 잘 받쳐주게 만들어주고, 오른발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무릎이 너무 나와 있으면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대신 이 차는 무릎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링컨에는 레벨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에비에이터보다는 스피커 개수가 좀 부족해요.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2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고,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가 다소 아쉽죠. 커 보이지만 베젤도 두꺼워서 실질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베젤을 줄이고 더 큰 디스플레이를 넣을지, 아니면 익스플로러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넣을지는 고민을 해서 빠르게 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독립된 시트 가운데에 역시 테이블처럼 거대한 이 콘솔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컵홀더도 마련이 돼 있고 간단하게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들 조절할 수 있고요. 공조 시스템은 앞쪽에 놓여져 있어요. 통풍은 안 되지만 열선까지는 지원이 되네요. USB 포트도 2개나 있고 전원 단자도 따로 있습니다. 픽업 트럭을 베이스로 한 굉장히 큰 SUV다 보니까 수납 공간 하나는 어마어마합니다. 도어 트림에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방식이 다소 독특해요. 보통은 이렇게 레버를 당기는 방식인데 지금 보이지가 않죠, 그런 레버가. 이 아래쪽 손잡이에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당기면 열리는 방식이에요. 깔끔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디자인들을 좀 감추는 노력들이 들어간 거죠. 자, 블라인드도 이렇게 걷어낼 수가 있고, 썬루프도 실제로 열립니다. 그리고 등받이 조절도 돼요. 그리고 시트도 자,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전동으로 조절되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앞좌석 시트에 앉다가 세부 조절이 불가능한 뒷좌석 시트에 앉으니까 다소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투박하잖아요, 뒷좌석 시트는. 그럼에도 이 공간이 주는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거, 그게 특징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SUV 중에 7인승 모델들, 3열을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서 3열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시트를 닫으면 일단 타는 것도 엄청 편해요.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타는 것도 편하고, 심지어 머리 공간도 넉넉해. 보통 이렇게 구겨 앉아야 되거든요. 비스듬하게 앉아야 되는데 가운데 부분에 앉아도 머리 공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 뒷좌석 등받이가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는 것도 꽤 편하네요. 일단 가운데 시트도 없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도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공간적으로도 넉넉해서 굉장히 좋네요. 네, 일단 링컨 같은 경우는 포드가 다운사이징 엔진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업계를 리딩을 했었는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배기량은 크게 낮췄지만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할 때는 자동차의 거대함들이 쉽게 느껴지는데 똑바로 가다 서다 할 때는 엔진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무게감이 엄청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높이가 트럭 수준으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굉장히 밑으로 낮춰야 돼요.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잘 보이지가 않네. 룸미러로 보이는 저 3열 공간이 까마득히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뒤에 자동차가 바짝 붙어서 달리면 자동차 천장 정도만 보입니다. 자, 주행 모드는 굉장히 다양해요. 익사이트 모드, 스포츠 주행이겠죠. 익사이트 모드 때는 일단 4륜 구동 시스템이 더 활발하게 개입이 되고요. 연비 주행을 위한 콘저브 모드도 있고, 노멀 모드, 그리고 노멀 모드인데 4륜 구동 시스템을 좀 활발하게 개입시키는 4륜 구동 오토 모드가 또 있습니다. 연비라는 측면,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4륜 구동을 적극적으로 쓰는 모드가 있고, 4륜 구동 대신 바퀴 2개로만 주행을 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로드를 위한 모드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건 아니지만 승차감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차고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높고, 무게중심이 높게 쏠려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차분하게 노면을 지나갑니다. 지금 타이어도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22인치라는 엄청나게 큰 휠을 생각하면 푹신한 편이에요. 미국차 특유의 물침대 같은 바운스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차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그 바운스가 멀미를 유발할 정도로 막 심각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어갈 때 그 여진이 분명히 있거든요. 바운스가 분명히 계속 되는데 부드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꽤 좋아요. 사실 디지털 클러스터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세팅하기도 제한적인데 어쨌든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크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오히려 이 계기판보다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링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틀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심어 놓거든요. 심어 놓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는 링컨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과는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여러 가지 정보가 보여지는데 차선을 감지하고 있다는 표시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 간격도 조절이 되고요. 차선을 감지는 하지만 차선을 넘어왔을 때 경고 정도 해주고 완벽하게 쭉 유지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네, 살짝 이 정도만 돌려주죠. 3.5L 6기통 엔진이지만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손을 많이 댄 것 같아요. 배기 사운드 튜닝을 어느 정도 해놓은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외부에서 들었을 때도 배기 소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큰 편이었어요. 달릴 때도 소리가 꽤 예쁘게 들리네요. 약간 이런 스포티한 감각까지 이 차에 기대하진 않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품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와 에스컬레이드 두 차 모두 10단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엄청나게 신속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변속기는 아니지만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지 않아도 70kgm가 넘는 최대 토크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뽑아내주는 것 같습니다. 낮은 속도에서도 자동차의 힘이 잘 느껴지거든요. 내비게이터에 장착된 3.5L V6 터보 엔진은 반응도 굉장히 좋고 힘의 여유로움도 좋아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런 큰 차가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을 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환경, 세금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지만 뭔가 자존심 같은 거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조합이란 말이에요. 링컨은 과감하게 8기통 엔진 대신 6기통 엔진을 사용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대체하고 남는다고 느껴지네요.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게 V8이 아니라 V6야 라는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몰아보면 자연스럽게 8기통에 대한 그리움은 뭐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예전 미국 차들은 프리미엄 자동차, 고급차라고 하더라도 허술하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투박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눈에 띄진 않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만들어요. 물론 조립 품질, 뭐 단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 독일차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동차를 설계할 때부터 좀 치밀하고 기능적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내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내비게이터는 출시된 지 꽤 시간이 지난 모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조금 늦었을 뿐이지 이 차가 처음 공개된 시간은 꽤 지났습니다. 요즘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에스컬레이드와 경쟁 모델인데 에스컬레이드는 이제 풀체인지가 딱 된 모델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제 출시가 되는데 아마 이런 실내 환경들, 편의 장비들은 격차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내비게이터를 타고 왔지만 내비게이터를 계속 봤는데도 훨씬 더 커 보여요. 크기가 적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높이를 더 높여 놓으면 차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캐딜락스럽게 굉장히 값진 디자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감이 훨씬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런 모서리 부분의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놓기 때문에 차가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도 램프도 크고 그릴도 엄청나게 컸는데 에스컬레이드는 좀 미래적인 느낌도 많이 담고 있어요. 차체 끝부분에 주간주행 등을 길게 늘어뜨려 놓고 램프는 상당히 작게, 하지만 그릴을 엄청나게 크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엠블럼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단순히 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들도 꼼꼼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보닛의 라인이 떨어져 오는 부분들, 그릴까지도 그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연결되는 디테일도 숨어져 있고요.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지금 5세대 모델인데 현재와 같은 디자인은 2세대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씩 다듬어지곤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드의 디자인을 보면 캐딜락의 디자인 변천사도 거의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에스컬레이드는 뭐 이름은 별도로 쓰고 있어요. XT4, XT5, XT6 하는 이름을 별도로 쓰고 있지만 역시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디자인도 담겨져 있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22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휠하우스가 엄청나게 남습니다. 이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돼요. 이제 럭셔리 트림이 있고 스포츠 트림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트림은 스포츠 트림입니다. 당연히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을 여는 게 아니라 도어 핸들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으로 문을 쉽게 열 수가 있고 소프트 클로징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캐딜락은 이제 고급스러운 브랜드인데 차량 곳곳에 만들어진 흔적들을 이제 쉐보레의 것을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도어의 안쪽 부분은 그냥 쉐보레 일반 SUV 만드는 거랑 동일해요. 특별히 더 견고하게 만든 부분도 뭐 눈에 띄진 않습니다. 이런 거 딱 주물로 떠서 견고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건 적용되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에스컬레이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도 있고 신기한 부분들도 있는데 쉐보레 흔적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C필러 쪽에 멋을 많이 냈네요.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좀 정직한 디자인이었는데 에스컬레이드는 곡선도 한번 주고 필러 부분에 엠블럼도 세워놓고 좀 꾸밈을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도 검은색으로 마감을 하면서 차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뒷모습은 캐딜락의 여느 SUV처럼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4세대 에스컬레이드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훨씬 더 미래적인 느낌, 그리고 정돈이 잘 된 느낌이 들어요. 딱 반듯하게 꺾여지는 이 라인들도 예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게 이어진 램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램프 안쪽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캐딜락의 디자인은 각진 디자인, 선이 중심적인 디자인이잖아요. 자동차가 크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캐딜락의 소형차들도 예쁘지만 이렇게 큰 차, 박시한 자동차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것만 열리는 거구나. 오호, 여기만 또 열리는구나. 여기만 원래 열리면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손쉽게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안다 못 꺼내. 자, 그리고 히든 타입 와이퍼 들어가 있고요. 그럼 트렁크는 어떻게 열지? 오호. 자, 공간 자체는 일단 넓습니다. 에스컬레이드가 이번에 5세대로 변경되면서 크기를 많이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비게이터보다 조금 더 깁니다. 이런 공간들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역시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높아요. 뒤에까지 이렇게 스피커가 놓여져 있고, 심지어 AKG는 이제 하만 그룹에 속해 있는 오디오 브랜드인데 아마 헤드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AKG 스피커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여기에 30개가 넘는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내비게이터는 이제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스르륵 접혔거든요. 에스컬레이드는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떼면 멈춥니다. 근데 훨씬 더 빨라요. 내비게이터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천천히. 근데 캐딜락은 굉장히 빠르게 시트가 접힙니다. 2열 시트도 접을 수가 있는데 2열 시트는 약간 경박해요. 뭔가 고장 날 것 같이 엎어지거든요. 일단 공간 자체는 너무 넓죠. 그리고 이음새 부분도 마무리가 잘 돼 있고 나름 평평하기까지 합니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에 이제 콘솔이 크게 놓였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3열에 탈 때 조금 더 편하게 탈 수도 있어요. 자, 2열 시트는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이지만 시트를 접게 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접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트를 뒤집어 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픽업 트럭에서 이어져 왔던 건데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팔걸이는 도어 쪽에 팔걸이를 쓰면 쾌적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굉장히 큰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전부 터치를 사용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터도 모니터가 있었는데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캐딜락에 적용되어 있는 모니터가 훨씬 더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에서 에어컨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컵홀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흐드미 단자, 전원 코드까지도 있어요. 통풍은 지원 안 되고 열선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2열의 편의가 집중되는 거는 내비게이터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뒷자리에 누군가 탑승하지 않는 걸 고려한다면 가운데 뭔가 콘솔이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7인승 모델, 그런 차와 크게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 실내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뒷좌석에 컵홀더도 있고 USB 포트도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다만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 등받이까지 조절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등받이 조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은 내비게이터보다 훨씬 더 충분한 것 같고 의자도 평평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자료를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검색해 보시면 38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쫙 있고 내용이 쫙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38인치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의 끝에서 끝까지가 이게 38인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디스플레이가 다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3개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딱 이렇게 재고 38인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3개를 다 합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우리 집 모니터 한 120인치 되는데 이건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3개가 붙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캐딜락답지 않게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가정용 4K TV보다도 화질이 2배 정도 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카메라 화질이 모니터 해상도를 쫓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LG에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엔진 오일 수명, 타이어 공기압, 연비, 타이머, 배터리 전압,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여주는 거 좋네요. 캐딜락 신모델들에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동안 캐딜락이 너무 오래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선이 된 것 같고, 이거는 다른 차들에서도 볼 수 있었던 조잡한 버튼인데 이거 한번 싹 갈아주지 이걸 그대로 썼네요.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고 이 위쪽까지도 그래도 좀 고급스럽게 가죽으로 꾸며놨어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전부 감싸놨는데, 에스컬레이드도 전부 감싸놓기엔 부담스러웠는지 윗부분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스피커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피커 그릴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야 하니까 플라스틱을 이렇게 쫙 사용을 한 겁니다. 직물 소재가 이 도어 트림에 쓰였는데, 그리고 이쪽 콘솔 쪽에도 쓰였는데, 이 직물 트림도 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키가 조금 바뀌었네? 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 USB-C 타입도 있고 컵홀더를 차갑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자, 새롭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딜락이 자랑하는 MRC,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도 있어요. 이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차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이 됐습니다. 주행 모드도 이 왼편에서 설정을 하게 돼요. 4륜 하이, 이런 이 오프로드 전용 모드들 사용할 수 있고, 4륜 버튼은 이제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터를 타고 경쟁 모델인 에스컬레이드를 보고 왔습니다. 둘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스컬레이드가 이제 최신 차량이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들, 화려한 것들은 눈에 확실히 띄었어요. 디스플레이도 3개를 합치면 38인치, 이것도 합치면 20 몇 인치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내비게이터는 내비게이터 나름의 그런 편리함, 그리고 멋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드는 아직 시승해보지 못했지만 셰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파격적으로 변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직접 주행을 하고 나면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패키지 자체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예쁘고 멋있고 우람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내비게이터보다 에스컬레이드가 더 우월한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실내 환경에 있어서는 저는 에스컬레이드보다는 내비게이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2열 공간, 2열의 거주성은 저는 에스컬레이드보다는 내비게이터가 훨씬 더 나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3열 공간 같은 경우도 내비게이터가 조금 더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미래적인 느낌이 좀 부족한 것들은 아쉽긴 하죠. 편의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에스컬레이드는 최신차다 보니까 나이트 비전도 들어가고 스피커도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잘 꾸며놨고, 중요한 부분은 경쟁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게 과연 경쟁 모델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차이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비게이터가 꽤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다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자동차의 진가는 직접 몰아봤을 때 더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드도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